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창한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먼저 이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 태어나셨지만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세강고등학교, 충북대 나오셨고요. 연세대 대학원 졸업하였습니다. 서울시 의원, 최연소 의원을 하셨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후원회 사무국장, 청주 상당 공동선대위원장 하셨습니다.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으로 최근에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또 당직을 받으셨으니까 네, 지역위원장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당선 소감 겸해서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뭐 부지불식간에 네. 뭐 짧은 시간 내에 벌어져서 위원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인데요.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청주를 위해서, 충북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가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역위원장으로 당선하신 지가 두세 달 됐잖아요? 네. 언제입니까, 그게? 7월 16일 날 경선에서 최종 그렇죠. 7월 승리했죠. 달이니까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이제 자세한 말씀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생겼잖아요. 어제 정치적인 이슈가 아주 큰 게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청주와 관련된 분이기도 하죠.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새 그 뉴스에 나오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시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제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 건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 정치하는 사람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치 행위와 관련된 정무적 판단을 어디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원래 정무적 판단이 없는 통치 행위는 사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시의 야당, 지금 현재의 여당에서도 동의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탈북자들이 살인했다는 인원수가 15명이다, 16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살인했다는 도구의 진술이 다르다.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옹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법이 좀 불비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해법을 좀 모색하고 있었을 때고요. 근데 공교롭게 이때 살인을 저지르고 월남한 탈북민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행정에 같이 관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게 진화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전 정권의 네. 통치 행위, 정무적 통치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이게 권력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정권 교체 그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피말리는 혈투를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계속 피해 숙청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피해 숙장이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어제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수색한다고 이제 들이닥쳤는데 그 당사 안에 있다 보니까 제1야당 당사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때문에 이제 민주당만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다 막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은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있으시죠? 글쎄, 이걸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데, 사실 민주연구원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 네. 정부의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관도 민주연구원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더불어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의 당사를 사실은 압수수색하는 건데 이게 민주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이냐.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이건 지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정치, 검찰이나 이 사법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야당을 압수수색하게 된다면 윤 정부는 민주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압수수색은 사실 불가능한 건데 네.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 보여주시면 그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장석 국회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어젯밤에 있다. 네네네네. 그 이장석 국회 왼쪽에 두 번째 있고 네. 다른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민주연구원이 네. 당사에 어디쯤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층이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당사가 1층서부터 다 당사라고 보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뭐 김용 네, 부원장, 부원장. 네. 예, 김용 부원장의 이제 그 개인적인 비리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김용 부원장이 그러면 민주연구원 내에서 제대로 된 근무를 했느냐, 그러면 그러게요. 근무를 해서 거기 자료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10월 11일 날 임명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임명장 받은 날 회의에 잠시 참석하고 14일 날 나와서 참석하고 17일인가 회의 참석하고 이게 3일 나왔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 그때 잠시 나와서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간 게 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정도 있는데 그 컴퓨터나 그 책상 위에다 자기가 중요한 걸 내려놓고 자기의 사적 물건을 거기다 놓고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거기를 뒤진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다른 거를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던 저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타당이다. 그다음에 야당 탄압을 하는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정감사도 좀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제 급박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안 하고 네. 지난 7월에 이제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저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당선되겠지 했는데 깜짝 우리 위원장님이 경선에서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글쎄요, 그건 그 어떤 시대적인 요청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크게 그런 흐름 속에서 그에 부응하는 어떤 것이 맞아 떨어졌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의 선거운동 방식도 좀 달랐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많은 당을 사랑하거나 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동지들이 제가 내려오자마자 저를 찾아오신 동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당의 근간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좀 아웃사이더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뭐 일종의 촉매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변신, 특히 상당부의 변모된 모습 이런 것들을 희망을 했고 거기에 제가 좀 살아온 인생이나 저의 이미지나 제가 갖고 있던 철학이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로 좀 작용해서 제가 경선을 타고 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죠? 간발이죠, 다. 1, 2, 3위가
뭐 14표, 27표 이렇게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2등이 1등 되는 그 이상한 경선 번복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경선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무효. 그런데 2등을 1등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다가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됐는데, 네. 어떻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기 지역위원회 상황은 어떠해요? 그 지역의 상황은 뭐 제 주관적으로 판단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물론 새로움이 들어서서 과거의 것을 대체하는 데는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마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안정이 돼 있고요. 상당히 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안정을 시키고 더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당부를 이끌었던 과거의 분들과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네. 그러한 역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경선 번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건 진짜 해프닝입니다. 예, 제가 선거법을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경험을 했고, 네, 네. 제가 당에서 공천심사위원을 2번이나 해봤었기 때문에 아,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깊은데 그때 불미한 일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했던 행위들은 선거법이나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당으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렇다면 저희 당의 좀 부스럼을 사람들한테 일반 유권자들한테 내보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던 겁니다. 네. 일단 그때 뭐 이렇게 번복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기사를 자꾸 바꿔 쓰느라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자꾸 네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강일 위원장이 누구지? 네. 못 봤는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네. 확인차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뭐 형님이 국민의힘의 전 국민의힘의 전 이름의 네네. 당직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당직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직자예요? 네네. 모디 당직자예요? 지금 아마 국회의 그 여당의 몫에 네. 2급 대우 전문위원이나 뭐 이렇게 뭐 1급 대우인지 뭐 이렇게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뭐 전문위원. 그건 아니고 당 몫의 전문위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는 뭐 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괜히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 2급 예. 대우로 국회에서 활동하시게 예, 됩니다. 예. 전직 아니랍니다. 현직이 됩니다. 그리고 제 형이 아니고 예. 제 막내 동생입니다. 동생입니까? 예, 오. 중간에 또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이 죄송합니다만 몇 년생이시지요? 저는 뭐 50대 중반이고요. 네, 네. 저보다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 그 밑에. 친구는 50 초반의 막내입니다. 네. 근데 2급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쪽은 직급이 좀 원래 높고요. 그리고 그 맞아요. 막내가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디 당에? 예, 중앙당에 옛날에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간 친구들 동생이고요. 그 친구는 뭐 정치에 이렇게 뭐 자기가 선출직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친구 뭐 정치적인 식견도 그렇게 그때 당시는 크지 않았었어요. 이제 보수와 진보 이런 개념이 없었던 친구고. 민주당에도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공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공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직자로 회사 입사하듯이 들어간 거네요. 겁니다. 네. 네. 뭐 충분히 정치하다가 당직자가 된 게 아니고 네. 뭐 당직을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이 좀 있었던 친구로 알고 젊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일찍부터 정치에 이렇게 있을 때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질문하고 했었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풀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저는 저희 동생뿐이 아니라 네. 저희 조부님하고 부모님 때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사실은 저 빼놓고는 다 보수 쪽 정당을 지지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저만 저 그게 집에서 문제- 제 소신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네.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소문에 형이 저 국민의힘인데 네. 동생은 이쪽이다 뭐 이렇게
시비 걸기 쉽잖아, 좋잖아요, 소재가. 네, 그럴 수 그래서 있다고 봅니다. 하긴 참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네, 네, 네.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좀 이것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청주를 곧 뜰 거다. 총선 후보는 따로 있다. 이런 소문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정치 지형에서 어떠한 소문이나 말은 사실은 그 말과 소문을 만들어내는 분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출마를 안 하거나 중간에 낙마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저의 내적 경쟁자나 외적 경쟁자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청주에 내려오는 게 쉬운 결정 아니고요. 또 경선을 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온 게 아니고 경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을 또 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이런 거를 보면 제가 고향을 다시 떠나서 또 이 나이에 어디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동남사군의 곽상원 위원장 갔잖아요. 다시 서울로. 그런 분도 있긴 있군요. 네,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단 네, 말씀이에요. 그분은 고향이 거기가 아니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강일 위원장님. 저도 이제 실제로 뵌 건 처음인데 상당히 미남이시고 핸섬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삶의 얘기를 좀 같이 해야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천에서 태어나셔서 청주에서 쭉 이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부모님이 어떤 이제 이동이 잦은 거였어요? 직업이? 그렇죠. 저는 태어난 건 진천군 이월면에서 네. 태어났고요. 조부님은 이월면에서 해방 이후 초대 면장서부터 한 17, 최장 면장 하시고 아마 그래요? 네, 군사정권 시절에 아마 거기 통일주 국민회의 대의원도 초대로 하셨던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 정치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이 많으시잖아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많이 따라다녔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따라다닌 경우도 있고 저만 남아가지고 따로 집에서 공부한 적, 남의 집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뭐 그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다고요? 초등학교는 청주로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는 청주에서 다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다닌 거야 뭐 역시 2월에서 초등학교를 제일 오래 다녔지만 어쨌든 합적 그다음에 친구들이 많이 생성된 건 청주 와서고요. 덕성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네.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운호중학교 갔다가 이제 세강고. 그렇군요. 네.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사를 오신다고 했는데 상당구 탑동 힐데사임 글로 가신다고요? 네. 어디 샀어요? 이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1인 1가구 2주택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이 생애 첫 주택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의무거주 기간도 있고요.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더라도 세제 혜택을 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애 첫 주택이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각이 쉽지는 않고요. 아마 때가 되는 시간이 지금부터 한 4, 5년 지나서 매각을 하는 시점이 뭐 제가 그것도 전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원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야 집을 살 수 있지. 지금은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사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전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서울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겠죠. 서울 집 자꾸 떨어진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서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예. 아이고 정치하시면서 진짜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이 주거 문제, 그죠? 떨어지면 다 떨어져. 올라가면 너무 또 올라가서 문제고. 살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주에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실 건데 상당구가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낙마도 하고 뭐 정치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민주당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어쨌든 뭐 거기서 낙마를 하셨으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집 신뢰 회복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신뢰 회복이 저 개인이
부분적으로 또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뭐 뒤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당의 중심이 이제 86세대라고 네. 통칭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당이 일단 그 86세대의 마인드를 좀 빨리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86세대의 가장 버려야 될 마인드가 이제 계몽주의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86세대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처럼 50대 중반, 60대 초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지성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천자 네. 그룹이고요. 네. 부모 세대가 공부를 못해서 투자자자에서 자식 세대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사회의 대다수 지식인들의 무리를 이끌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따라주고 하던 시대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고요. 그게 사회 정의였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저희 후배 세대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들이 아래 세대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지식의 평준화, 사회의 평준화, 정보의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무리를 지어서 정보를 같이 취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지성과 집단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들에게 많이 듣고 경청해 주길 원하고 실천해 주길 원하는 거지 저희들이 리딩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나 분위기가 좀 일단 쇄신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이나 주민들, 국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가를 좀 더 듣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거기서부터 신뢰가 싹 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계몽주의적 정치 그 한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전에 좀 가르쳐도 됐는데 요새는 가르칠 일이 요새 자식한테도 가르치다가 보면 나 안 먹힌다는 걸 다 하실 겁니다. 꼰대 소리만 듣죠. 예. 그래서 상당 지역위원회 자시체 재건하셨을 건데 조직 활발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크숍도 최근에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재밌게 조직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조직 활동이 예전과는 다르게 네. 상당히 재미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미 위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뭐 이렇게 그 포퓰리즘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몽주의 사고를 벗어나서 지금 듣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쪽으로 당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서히 좀 보여질 거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서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이강일 민주당 청주 상당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이제 꽤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겪다 보니까 자꾸 다져지게 되잖아요. 자기의 정치 철학이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다.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형태의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정치에 투신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실질적으로 선출직을 처음엔 좀 바로 도전할 생각을 20대부터 가져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너무 이르고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느꼈을 때는 다시 사회 현장에 사회 운동 현장으로 40대 10년 정도는 그리 다시 복무를 했었고요. 그러셨구나. 예, 다시 선출직에 좀 꿈을 갖게 된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철학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걸 좀 얘기하면 저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네, 그러나 누구도 같지 않고 다르다. 예, 그게 평등의 개념과 차이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계속 마찰이 있고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인격적으로 동등하지요. 그럼 평등한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존재합니다. 네, 네. 그 차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차이에 대한 극복에 대한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여성과 남성도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게 부모와 자식도 음, 다릅니다. 다른.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과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은 동일하지 않고 다 다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인식을 하고 정치를 하고 싶고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좀 제가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선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성장 얘기하고 소득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분배가 더 중점이 돼야 되는 사회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분배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롭게 가져가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만한 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지금의 정치와 지금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좀 극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육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교육 문제를 교육 내에서 풀면 그것이 해법이 되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은 그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노동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노동 가치의 등가성이 형성되면 저는 교육은 분명히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겁니다.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네. 질보다 수익의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거나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대우의 차이가 너무 크다. 네. 그러면 교육은 어디 가겠습니까? 교육은 부모가 자식한테 시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없으면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그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으로 다 전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또 극복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신분 사회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네. 부모들은 자기가 무리해서도 자식한테 그렇죠. 예. 사적 영역에서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주 그 깊이 있는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지역 정치적 현실에 대한 거는 차차 또 만나서 네. 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또 네. 상담고 뭐가 필요하냐고 자꾸 꼬치꼬치게 물어봐야 또 시험 보는 것 같고 금방 네. 아실 거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역 청주상당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그 어떤 뭐 인사 말씀 상당 고민하고 또 도민들에게도 해주실까요? 글쎄 뭐 특별한 뭐 각오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그대로 이제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옳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지금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주저함 없이 실천할 수 있는 3단계를 정치적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에 맞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정치나 선거를 바라보고 다가왔던 색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충북에서 기존의 정치나 정치인들을 바라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 분명히 존재하는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저 친구가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은 다르구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네, 이런 걸 느끼게 그렇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누구 한 명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의 옷이 바랬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듯이 우리 정치나 정치인 그리고 시대가 새로운 것을 원할 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옷을 다시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 새로움을 원하신다면 새로움을 좀 선택해 주시고 하셔야 우리 충북도 중앙정치와 어깨를 나누어서 같이 겨누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의 정치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 더 혁신하고 노력하고
일하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이제 방송을 이제 만났습니다만 방송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 공중파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출연하시고. 예전엔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예전엔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작가님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탑동 힐데스에 언제 입주하십니까? 제가 지금 12월 2일이나 12월 5일 입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혹시 거기 이사?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쪽으로 갈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웃사촌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데스하임에 이제 같이 입주하실 분들한테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잘 부탁드린다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인사드려. 저는 아직 미입주자니까. 일단 김민호 회장님 잘 만드셨겠죠? 아파트 원건설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으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또 어깨 뛰도록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